네, 안녕하세요. 이번 컨테이너 게임 개발자 및 운영자를 위한 가이드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제가 아마존 일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 줄여서 EKS에 대한 아키텍처적인 소개를 먼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쿠geb스에서 쿠버네티스랑 그리고 EKS를 운영 환경을 이제 꾸리는 과정에서 이제 경험하셨던 다양한 과정들,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 환경에 구성하시려면 어떤 이제 또 추가 세팅들을 하셔야지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쿠geb스에 이제 도입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좀 가이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그 전에 쿠버네티스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EKS 혹은 쿠버네티스를 운영 환경으로 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 10% 정도 들으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럼 이제 쿠버네티스를 이제 좀 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세션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일단 많은 게임사들이 이제 앱을 현대화하면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거나 혹은 이관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컨테이너들의 생명 주기를 담당하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쿠버네티스는 그러한 이제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의 배포 그리고 확장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켜주는 오픈 소스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 바로 쿠버네티스 서비스입니다. 그럼 아키텍처 관점에서 쿠버네티스는 크게 이제 분산 시스템 아키텍처를 차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종류를 나눠 보면은 컨트롤 플레인은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뭐 파드라던가 서비스라던가 인그레스 같은 리소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 리소스들에 대한 생명 주기를 관리하는 작업, 그리고 그 상태를 저장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되고, 오른쪽에 보는 노드는 실제 컨테이너가 이제 배포가 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 플레인 아키텍처를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컨트롤 플레인 아키텍처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노드에 있는 일부분도 컨트롤 플레인 아키텍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쿠버네티스의 내부 통신은 API 서버를 통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API 서버에서 받은 각각의 쿠버네티스 리소스들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CM 컨트롤러 매니저라고 하는 곳에서 각각 이제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담당하는 프로세스들이 돕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들이 사용자가 원하는 상태값을 맞추는 제어 루프를 끊임없이 실행하면서 내가 사용자가 정의한 원하는 상태로 쿠버네티스 리소스들이 상태가 이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리소스 작업을 끊임없이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스케줄러는 이제 실제로 파드가 어떤 노드에 띄워질지를 정의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API 서버 위에 있는 etcd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에 있는 모든 상태 정보가 etcd에 저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etcd에 대한 상태 정보는 이제 API 서버를 통해서만 조회가 되고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파드가 생성되는 거는 내가 어떤 노드를 스케줄러 통해서 어떤 노드의 파드를 생성해 달라는 이제 결정이 되면은 API 서버는 저기 있는 큐블렛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파드를 생성을 합니다. 근데 그 큐블렛이 파드를 직접 생성하는 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컨테이너 D라고 하는 컨테이너 런타임을 통해서 실제로 컨테이너를 띄워주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EKS는 이제 버전 1.24부터는 이제 컨테이너 D가 저희의 디폴트 컨테이너 런타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큐브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서비스는 여러 개의 포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VIP 역할을 제공하거나 로드 밸런싱 역할을 제공하는 개념인데, 그러한 서비스들이 각각에 있는 노드의 파드로 네트워크적으로 통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킹 작업을 저기에 있는 큐브 프록시를 통해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제 쿠버네티스 아키텍처를 이해했는데, 이 아키텍처를 이해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고 운영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운영 환경이 되려면은 저희 AWS에서 웰 아키텍트드 가이드에서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부분과 같이
고가용성 그리고 확장 가능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쿠버네티스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를 할 때에는 만약에 이제 직접 쿠버네티스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컨트롤 플레인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이중화 그리고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쉽게 해주는 게 아마존에서 제공해주는 아마존 일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 EKS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EKS도 완전 관련은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용자 노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유 책임 모델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어떤 노드들을 선택할지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쓰실지는 정의하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일부분 자동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또 자동화해서 제공해드림으로써 이제 공유 책임 모델, 저희가 자동화시켜드릴 수 있는 건 자동화시켜드리고, 그리고 고객께서는 사용자께서는 본인들의 워크로드에 맞는 노드를 구성하셔야 되는 또 역할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아마존 EKS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AWS에서 제공하는 아이덴티티 액세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러한 접근 제어 서비스와도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쿠버네티스에서 인증을 받은 쿠버네티스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스트림에서 제공하는 코드를 그대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했던 각종 툴들이라든가 이제 플러그인 같은 것들도 이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호환성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올해 10월에 저 밑에 보이시는 버전 연장 지원이라고 하는 이제 프리뷰가 나왔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는 특정 마이너 버전 1.23, 1.24 이런 뒤에 붙는 23, 24를 마이너 버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이너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14개월의 기본 지원이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뒤에서는 사실 커뮤니티 쪽에서는 더 이상 이제 뭐 시큐리티 패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마존 EKS를 쓰시는 고객분들에 한해서는 연장 지원을 통해서 기존 14개월 플러스 이제 12개월의 추가 지원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23 같은 경우에는 내년 10월까지 계속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중요 이제 보안 패치나 이런 것들은 주로 연장 지원을 통해서 계속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쿠버네티스의 운영 환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저희는 일단 그 API 서버를 2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액티브 구성을 위해서 앞에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액티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et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컨센서스 기반의 분산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정족수를 위해서 3개의 etcd 데이터베이스를 분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외에 그 컨트롤 플레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전부 다 이제 리더 선출 기반의 액티브 패시브 모드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etcd 세대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2대로 액티브 혹은 액티브 패시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EKS에서는 인스턴스에 다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tcd 인스턴스 그리고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을 구성하는 인스턴스로 이제 각각 구성이 되게 되고요. etcd는 3개, 그리고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을 구성하는 인스턴스는 2개 이상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 AWS 관점에서 아키텍처 접근을 해보자면은, 먼저 그 운영자 혹은 플랫폼 관리자가 EKS 클러스터를 이제 만들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EKS API를 도 있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쿠버네티스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쿠버네티스 API와 소통이 필요한데, 이제 그러한 로드 밸런서는 일단 저희가 NLB를 통해서 앞단에서 구성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IP로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라우터 53에 엔드포인트를 구성해서 URL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세팅에 따라서는 이게 퍼블릭이 될 수도 있고 프라이빗이 될 수도 있고, 퍼블릭 혹은 프라이빗 둘 다 구성이 가능한 옵션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네트워크적으로 좀 더 분해를 해보면은, 일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이제 인스턴스로 구성이 되고, 그 인스턴스들은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라고 하는 저희의 그 확장 가능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의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통해서 인스턴스 관리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etcd 인스턴스도 별도의 etcd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관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2개의 인스턴스들은 모두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가 되고요. 그리고 나트 게이트웨이나 NLB를 통해서 이제 퍼블릭 액세스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KS의 가장 큰 특징은
밑에 보이는 것처럼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만들 때 해당되는 그 컨트롤 플레인이 본인들의 계정에 보이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저러한 컨트롤 플레인은 AWS가 제공해주는 별도의 계정에서 생성돼서 관리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내 그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갈, 퍼드들이 올라갈 그 계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의 계정에 셀프 매니지드 혹은 매니지드 그룹 혹은 이제 그룹이 필요 없는 이제 그룹 리스트 서비스인 카펜터 구성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플레인을 구성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완전한 서버리스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AWS 파게이트 프로파일을 만들고 그 파게이트 프로파일에 해당되는 파드들은 전부 다 별도의 계정에서 이제 파게이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서버리스 EKS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옵션 또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클러스터를 생성을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드는 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운영 환경에 들어갔을 때에는 클러스터가 한 개가 아닌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클러스터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이제 코드형 인프라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또한 이제 수많은 배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러한 배포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수많은 분산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 로그들이라든가 매트릭이라든가 그리고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추적들, 근데 요청에 대한 추적들은 어떤 식으로 관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쿠앱스에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시게 되었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쿠앱스의 데브옵스 엔지니어인 오평석 엔지니어님을 모시고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앱스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오평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쿠앱스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쿠앱스는 최근에 EKS를 프로덕스 환경에 도입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데요. 쿠앱스가 왜 EKS를 도입하였는지 그리고 이제 그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정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쿠앱스라는 회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쿠앱스는 세상을 즐겁게라는 이제 미션을 중심으로 게임 제작을 하고 있는 게임 회사입니다. 현재는 모바일 게임을 주력으로 만들고 있고요. 제가 회사의 지표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할 부분은 이제 쿠앱스가 제작한 게임 수인 것 같아요. 이제 200개 정도로 이제 많은 게임을 지금까지 제작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쿠앱스는 이제 제작한 게임들을 직접 퍼블리싱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제작한 게임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수 역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토어에 있는 이제 쿠앱스가 만든 게임을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 온 건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두 줄밖에 안 보이지만 들어가 보시면 이제 밑에도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게임을 현재도 서비스하고 있고, 특히 모든 게임이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게임은 이제 게임 서버가 이제 붙어 있는 구조인데 이제 모든 게임 서버의 인프라는 이제 클라우드, 이제 AWS 서비스 위에서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게임을 서비스해 왔지만 사실 이제 인프라 관리의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이런 인프라를 잘 관리하자라는 이제 좀 약간 문제 의식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서 그냥 작업자가 각자의 방식대로 이제 인프라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서비스마다 이제 인프라의 구성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 이러한 인프라의 서비스를 배포하는 방법 역시 모두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사실 더 심각한 건 이제 이러한 인프라의 구성이나 뭐 배포 방법에 대한 문서화도 잘 안 되어 있고 또 작업자의 기억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마다 사실 이렇게 다양한 AWS 서비스를 사용하고 또 다양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다양한 구성을 사용한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인프라 구성이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좀 다른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좀 살펴보시면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해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인수인계가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작업자의 기억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인수인계 과정에서 작업자가 이제 실수를 빠뜨린다거나 아니면 작업자도 이제 기억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이유로 이제 소위 이제 컨텍스트 유실이라고 하죠. 이러한 이제 인프라 구성이나 아니면 이제 서비스 배포에 관한 이제 컨텍스트가 좀 유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인프라를 좀 재구성해야 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문제가 있었고, 또 서비스가 이제 어느 환경에 어떤 버전으로 배포가 되어 있는지 아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어떤 문제로 다가왔냐면, 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인스턴스가 간혹 내려가거나 이제 리타이먼트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결국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배포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버전을 배포해야 할지도 모르고 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인스턴스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건데 여기서 새로운 버전을 배포하다가 실제로 일부 인스턴스에만 배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이 버전을 배포해야 하는데 전혀 다른 버전을 배포해야 한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해서 서비스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러한 부분은 꼭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이제 해결책을 좀 고민을 해보니 결국 이제 나오는 대답은 결국 회사에서 모든 이제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공통의 인프라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인프라 환경을 그냥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기능들을 좀 만족을 해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되면 이건 결국 프로덕스 환경에 쓰이게 되고, 그럼 이제 프로덕스 환경에서 필요한 기능들은 뭐 확장성이나 뭐 내결함성이나 뭐 고가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을 해야 하니까요. 근데 더군다나 앞에서 언급하였던 그런 문제들 또한 해결을 해야 하니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해야 하고, 뭐 차례대로 접근을 해보면 사실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컨테이너화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게임을 서비스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말은 즉 정말 각 게임마다 이제 다양한 언어 아니면 프레임워크 아니면 다른 뭐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이제 혼자하는 상황이었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패키지 종속성이나 아니면 빌드나 배포를 하는 방식도 다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어떻게든 표준화하고 우리가 뭔가 잘 알고 있는 방식으로 패키징을 해야 뭔가 그 뒤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컨테이너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컨테이너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코드와 실행 환경을 패키징을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런타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실행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컨테이너를 사용하기로 했으면 결국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 이미지를 빌드를 하게 되면 일단 이미지를 어디에 푸시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는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해주는 아마존 ECR이 있어서 이 ECR을 사용하는 방안으로 가게 되었고요. 다만 여기서 하나 자동화가 들어갔던 게 매번 이미지를 로컬에서 빌드하고 푸시하는 과정은 정말 번거롭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동화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쿠앱스는 이제 Git 원격 리포지토리로 GitHub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GitHub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CI인 이제 GitHub 액션스를 사용하여 이러한 이미지를 빌드를 자동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개발자가 이제 Git 리포지토리에 커밋을 하게 되면 이제 GitHub 워크플로우가 1년에 GitHub 워크플로우가 돌아서 아마존 ECR에 퍼블리시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가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컨테이너를 사용하려면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의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찾아보면 선택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쿠앱스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성숙하고 인기가 좋은 쿠버네티스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쿠버네티스를 이제 쓰겠다고 해서 바로 프로덕션에 도입을 한 것은 아니고 약간의 이제 R&D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이제 이러한 R&D 과정에서는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를 쓰진 않고 이제 아마존 인스턴스에 이제 직접 쿠버네티스 배포판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든 클러스터에는 어떤 프로덕션 서비스를 이제 배포하기보다는 좀 사내 서비스들 중에서 좀 장애가 있어도 비교적 자유로운 서비스들을 배포해서 운영을 하였고요. 이처럼 직접 컨트롤 플레인을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일단 쿠버네티스 컴포넌트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뭐 API 서버가 어떻게 동작하고 스케줄러가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클러스터의 설정들을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들면 이제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뭐 줄여서 CNI라고 하는데 CNI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 끼운다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다만 이제 실제로 쿠버네티스를 프로덕션 환경에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컨트롤 플레인을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컨트롤 플레인에 장애가 나게 되면 이제 쿠버네티스 이제 서버로부터 아무런 이제 받을 수가 없어서 결국 트러블 슈팅을 하고 이걸 해결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뭔가 그 뒤에 액션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플랫폼 자체도 생소한데 이러한 플랫폼을 지금 잘 다루는 인력도 지금 적은 상황에서 컨트롤 플레인을 직접 운영하는 건 사실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 사용하게 되면 이제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코스트를 좀 줄이고 쿠버네티스 기능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geb스에서는 이제 AWS를 주로 사용하니 AWS 제공해주는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아마존 EKS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를 도입하고 아마존 EKS를 사용한다고 이제 결정이 되었으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회사 전체에서 사용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기술을 사용하겠다라고만 이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이제 이런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에 어떻게 배포를 하는지에 대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을 먼저 구축하려면 일단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마존 이제 AWS 콘솔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존 EKS 탭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클러스터 생성 버튼을 누르면 그냥 클러스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생성하는데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걸로 기억을 했고 그리고 클러스터 생성이 끝나면 이제 AWS 명령어를 하나 치면 바로 쿠버네티스 서버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마련이 됩니다. 다만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이제 콘솔로 직접 이렇게 생성을 하기보다는 IAC 툴, 즉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를 도입해서 이제 IAC 툴을 사용해서 선언적으로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AC 툴을 도입하게 되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을까를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장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적용된 인프라의 구성을 문서화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인프라 구성을 문서화하는 거는 엄청 귀찮고 번거롭고 까다로운 일인데 사실 그거를 인프라를 그냥 띄우는데 인프라를 띄우면서 그냥 같이 된다는 점이 엄청 매력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인프라의 구성은 이제 운영 환경에서 계속 달라지기 마련인데 이런 구성 환경의 변화를 계속 트래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컨텍스트 유실 같은 것들도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쿠geb스에서는 이제 IAC 툴 중에서 이제 테라폼을 사용해서 인프라의 형상을 관리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 서버를 띄우면 이제 게임 서버에 붙는 추가적인 이제 AWS 리소스들이 있는데 뭐 아마존 AWS IAM이나 아니면 아마존 S3나 아마존 MSK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리소스들을 한 번에 프로비저닝 할 수 있도록 이제 테라폼 모듈로 작성해서 테라폼 클라우드에 올린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아마존 EKS 자체가 일단 프로덕션 레디한 서비스라서 당장 프로덕션에 사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플랫폼을 좀 더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몇 가지 추가 기능들을 더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추가 기능들은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 그래서 모든 추가 기능들을 한 번에 다 설치하기보다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지 나열하고 그 기능에 맞는 추가 기능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고 지금 뭐 여기서 이제 저기 리스트를 해둔 AWS 로드 밸런스 컨트롤을 비롯하여 뭐 한 10가지 정도의 이제 추가 기능들을 클러스터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AWS 로드 밸런스 컨트롤러는 이제 어떤 녀석이냐면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에서 외부 애플리케이션을 외부로 노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비스나 인그레스 리소스를 선언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리소스가 선언되었을 때 이제 아마존의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를 달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 서비스를 외출할 때 보통 로드 밸런서를 달게 되니까 딱 그 과정을 자동화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동작 방식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컨트롤러를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 이제 컨트롤러가 API 서버로부터 서비스나 인그레스 리소스에 대한 이벤트를 수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수신한 다음에
내가 ELB를 아니면 타겟 그룹을 생성해야 한 다음에 이러한 ELB 타겟 그룹을 생성하게 되고, 그리고 서비스나 인그레스 리소스에 있는 스펙이나 아니면 어노테이션 값을 잘 읽어서 뭐 리스너나 아니면 경로에 따른 규칙들을 생성해서 배포를 하게 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리고 싶은 추가 기능은 이제 익스터널 시크릿이라는 이제 추가 기능인데요.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이제 어떤 뭐 RDS 크레덴셜 같이 좀 민감한 값들을 주입할 때 시크릿이라는 리소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시크릿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외부 프로바이더로부터 이러한 시크릿을 주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추가 기능입니다. 그래서 쿠geb스에서는 이제 이러한 프로바이더로 SSM 파라미터 스토어랑 AWS 시크릿 매니저 이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프로바이더로부터 익스터널 시크릿을 쿠버네티스에 주입하고 이 쿠버네티스에 있는 시크릿을 팟에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추가 기능들을 배포를 할 때 한 가지 좀 체크를 하셔야 할 부분이, 왜냐하면 이 추가 기능들이 AWS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AWS 로드 밸런스 컨트롤러나 아니면 익스터널 시크릿 같은 경우는 이제 ELB 프로비저닝이나 아니면 파라미터 스토어, 시크릿 매니저에 대한 접근 권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쿠버네티스에 배포된 팟에 어떻게 AWS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하는데요. 이 케이스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EC2 노드의 IAM 롤을 그냥 할당해버리는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IAM 유저의 그냥 어세스 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실 보안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이 케이스에서는 세 번째 방법인 이제 쿠버네티스의 서비스 어카운트라는 리소스를 사용하여 팟에 IAM 롤을 할당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IAM 롤 for 서비스 어카운트라고 부르는데요. 줄여서 IRS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IRS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 이제 첫 번째는 IAM 신뢰관계 이제 EKS에서 제공되는 이제 OIDC 프로바이더 및 서비스 어카운트를 명시를 하고, 그리고 서비스 어카운트 어노테이션에 이제 IAM 롤의 ARN 값을 명시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 밑에 그림과 같이 팟에서 AWS STS로 이제 명령을 쳤을 때 IAM 롤이 부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작 방식을 좀 살펴보면 이제 쿠버네티스에 어드미션 컨트롤러라는 녀석이 있거든요. 이제 그 컨트롤러가 이제 팟이 이제 들어왔을 때 뮤테이팅 웹훅을 돌려서 필요한 환경 변수나 볼륨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AWS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플랫폼에 대한 구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렇게 잘 구축된 플랫폼이 있을 때 여기에 서비스를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는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YAM 매니페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이 YAM 매니페스트들을 API 서버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배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커맨드 라인으로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일단 배포할 때 휴먼 에러가 발생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쿠버네티스에 다른 이제 서비스의 다른 버전을 배포하고 싶으면 결국 이미지 태그를 변경해야 하는데, 뭐 이 이미지 태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엉뚱한 태그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클러스터 여러 개면 다른 클러스터, 내가 A라는 A 클러스터에 배포를 해야 하는데 B 클러스터에 배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배포를 한다거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배포 환경에 따라서 YAM 매니페스트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개발 환경에서는 이제 팟의 레플리카 수가 하나였다면 플러스 환경에서는 뭐 하나로는 당연히 트래픽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 뭐 20개, 100개 정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프로덕션에는 트래픽이 많아졌을 때 좀 확장이 유연하게 될 수 있도록 이제 호라이즌털 팟 오토스케일러는 리소스를 선언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쿠버네티스 버전이 이제 클러스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때 쿠버네티스 API 버전이나 아니면 API 그룹이 달라져서 이 API 그룹의 그러니까 API 버전 및 API 그룹을 명시하는 부분이 아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YAM 매니페스트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사실 커맨드 라인을 써서 휴먼 에러가 발생하는 커맨드 라인 쓰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이제 지속적 이제 배포 도구라고 하죠. 이런 CD2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냥 편하고 또 휴먼 에러를 막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CD 툴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쿠geb스에서는 아르고 CD를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르고 CD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사용 가능한 선언적인 지속적 배포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덥스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돼서 이제 Git 리포지토리가 있으면 그 리포지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읽어서 상태를 변경을 감지한 다음에 쿠버네티스에 배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또 아르고 CD의 장점 중 하나가 이러한 클러스터의 변경 사항을 이제 시각화해서 이제 개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잘 모르는 개발자도 서비스를 배포할 때 쿠버네티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고 CD를 사용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배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키텍처를 그린 것인데요. 먼저 이제 개발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이제 Git 리포지토리에 커밋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GitHub 액션이 돌아서 아마존 ECR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해서 푸시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자동화된 액션이 있어서 변경된 이제 새로 푸시된 이미지의 태그를 감지하고 이 태그를 배포를 하도록 이제 배포 환경을 저장하는 리포지토리가 따로 있어서 그러니까 ROCD가 이제 이 읽는 리포지토리가 따로 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리포지토리에 이미지 태그를 변경한 풀리캐스트를 날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개발자는 이 풀리캐스트를 보고 내가 원하는 버전으로 변경되는지 그리고 변경 과정이 어떤지를 이제 PR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PR을 승인해서 커밋을 하게 되면 ROCD가 이 Git 리포지토리의 변경 사항을 읽어서 아마존 EKS에 배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러한 배포 방식을 이제 기덥스 기반의 배포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덥스 기반의 배포 방식을 가지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리소스의 변경 사항을 기수로 추적 가능한데요. 이는 이제 현재 배포한 버전과 설정값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버전이 언제 어떤 이유로 설정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Git 커밋에서 그냥 바로 추적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Git의 기능 중 하나인 이제 PR, 리뷰, 리버트 등 이런 기능들을 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이제 특히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이러한 Git 리포지토리가 이제 단일 진실 공급원으로 동작한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즉 내가 어떤 서비스가 데브 환경 아니면 프로덕션 환경에 어떤 버전으로 배포되는지 어떤 이유로 변경되었는지를 보고 싶으면 이 Git 리포지토리를 보기만 하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 Git 리포지토리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서 이걸 참고하기만 하면 모든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사실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아르고 CD를 이용해서 배포하기 위해서는 아르고 앱이라는 걸 생성해줘야 하는데 이런 아르고 앱조차 그냥 Git에서 생성할 수 있도록 앱 오브 앱스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앱 오브 앱스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상위 단계 앱이 하위 단계 앱을 배포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어떤 루트 앱이 있고 그 루트 앱이 일련의 하위 단계 앱들을 다 배포하도록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특히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사용하였던 설치하였던 추가 기능들 역시 아르고 앱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가 기능들 역시 아르고 앱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클러스터를 띄웠을 때 이 클러스터에 한 번에 추가 기능들을 설치하는 이런 이른바 클러스터 부트스트래핑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배포를 하는 부분이었고 이제 다음은 이제 얀 매니페스트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차례인데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얀 매니페스트는 환경에 따라 여러 이유로 달라지기 마련이고 단순히 이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또 실수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 자체를 패키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럼 이러한 매니페스트 파일 자체를 어떻게 패키징을 하는가?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만 쿠웹스에서는 헬름을 사용하였습니다. 헬름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이제 고 템플릿을 사용하여 이러한 리소스 파일들을 템플릿화하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이제 도구인데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내가 원하는 리소스였다면 이제 실제로는 가운데에 있는 이런 템플릿화된 템플릿 파일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템플릿 파일들을 내가 이제 values yam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런 밸류 파일을 이용해서 적당한 값들을 다 오버라이딩을 해서 내가 필요한 환경에 맞는 매니페스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앞에서 만든 이제 템플릿 파일들을 이제 차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헬름 차트를 작성한 다음에 헬름 레지스트리에 푸시해 두고 이 헬름 레지스트리로부터 내가 밸류 파일들을 아르고 CD가 관리를 해서 아르고 CD가 각 환경에 맞게 템플릿 렌더링한 결과들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이때 헬름 레지스트리가 하나 필요해요. 왜냐하면 헬름 차트를 이제
버전들을 관리하고 또 푸시할 수 있는 이제 레지스트리가 필요한데 이런 레지스트리는 차트 뮤지엄이라는 구현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차트 뮤지엄 구현체 백엔드 스토리지로 아마존 S3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길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이제 잘 구축하고 이런 플랫폼을 어떻게 배포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배포를 잘했으니 잘 써서 이제 행복하게 개발하는 일만 남았을 거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좀 살펴보면 사실 쿠버네티스나 뭐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사실 안 다뤄본 분들은 매우 생소하고 또 이에 맞춰 나오는 도구들도 엄청 생소한 도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너무 많은 개념과 도구들이 등장해서 뭐 컨테이너니 기톱스니 뭐 GitHub 액션, 뭐 아르고 CD, 뭐 쿠버네티스 너무 많은 생소한 개념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좀 혼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만으로도 이제 복잡한데 이제 이걸 다 알아야 하나라는 이제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최대한 개발자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상화나 자동화 작업이 필요하고 또 팀 내부적으로도 서로 아는 내용을 최대한 공유하는 문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도 많이 컸는데 데브옵스 문화에 대한 좀 정착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쿠앱스에서 데브옵스 문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약간 희박한 개념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문화가 없으면 인프라를 왜 이렇게 관리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는 니즈가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니즈가 없게 되면 정말 수많은 챌린지를 겪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인프라를 코드로 왜 관리를 해야 하나요? 이거 오버 엔지니어링 아닌가요? 기존에 하던 대로 해도 서비스 잘했는데 왜 이렇게 굳이 해야 하나요? 그래서 이러한 챌린지들을 겪고 당황하지 않으려면 결국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는 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쿠버네티스 자체가 복잡한 물건이다 보니까 이 일을 운영하면서 약간 맞닥뜨리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저는 이제 pitfal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관리 시 겪는 여러 가지 pitfall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리소스를 선언할 때 너무 적거나 많은 리소스를 선언할 때도 있고요. 뭐 배포시 레이티 스택을 사용하는 경우 왜냐하면 이제 레이티 스택을 사용하게 되면 항상 최신 이미지만 불러오므로 어떤 버전을 배포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클러스터에서 이제 같은 DNS 존을 건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거는 한번 당해보면 약간 아차 싶은 그런 경우들이 좀 존재하는데 그리고 또 노드가 EBS 기본적으로 EC2는 EBS가 같은 에이지에 떠 있어야 서로 이제 마운트가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설정이 되었을 때 팟이 영원히 펜딩에 걸린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피폴들은 처음부터 다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알기는 어렵고 직접 겪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EKS가 클러스터 관리 코스트를 많이 줄여주지만 클러스터 운영은 엔지니어가 잘 알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KS로 라이브 프로듀스 환경을 도입하게 되면 가장 큰 고비가 첫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팀이 플랫폼에 대해 많이 생소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트러블 슈팅을 하는 것도 많이 생소하고 그리고 쿠버네티스 자체는 충분히 검증된 플랫폼이지만 우리는 운영 경험이 없으니까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고 그리고 실제 쿠앱스에서는 첫 라이브 서비스 때는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레이턴시가 좀 급증하는 때가 있었지만 오토 스케일러가 잘 동작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안정화되는 걸 볼 수 있었고 이렇게 라이브 서비스를 한두 개씩 띄우면서 결국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팀 내 이제 개발자 분에게 제가 하나 인터뷰를 해온 건데 이제 그 개발자 분께서는 이제 쿠버네티스 플랫폼 자체가 러닝 커브는 컸지만 그만큼 편리했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플랫폼 구축이 잘 진행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쿠앱스가 EKS 플랫폼을 지금 프로듀스 환경에 쓰고 있지만 사실 쓰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그렇게 플랫폼을 잘 구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이제 어떤 일들을 더 하는지만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결국 업저버블리티 관찰 가능성이죠. 이제 이런 관찰 가능성을 마련해서 클러스터나 서비스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디케이티드 서버 이제 지금 쿠앱스의 서버든 대부분 이제 비동기 웹 기반의 게임 서버라서 이런 데디케이티드 서버가 필요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제 게임 장르나 아니면 개발하는 게임에 따라서 이런 데디케이트 서버를 띄울 필요성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티 클러스터 관리나 아니면 데디케이트 서버 구현체인, 이제 아고네스와 같은 구현체들을 좀 할인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요약을 드리면 이제 QFS는 서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KS 기반의 통일된 인프라 환경을 구축을 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IAC를 도입해서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름 차트 아르고 CD를 사용해서 게임 서비스를 EKS를 배포하여 이제 사내 전체에서 사용 가능한 공통된 이제 플랫폼 환경을 구축하려고 하였습니다. 네, 제 파트는 여기까지고 이제 김민성 SA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내용을 커버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EKS가 어떤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하시게 되면은 저 EKS가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서비스에 대한 구성을 해드리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쿠geb스에서 사실 되게 많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쿠버네티스를 구축함에 있어서 또 겪게 될 문제들이고,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좀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들은 가서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EKS나 기타 그 컨테이너 관련된 여러 가지 문의 사항들은 여기 보시는 그 저희 공용 이메일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담당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쿠버네티스 기반의 그 게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겠고요. 모두 좋은 시간이 됐길 바라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